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8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애매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88화네요. 그죠? 네. 제가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88 올림픽이 떠오르지 않나요? 전형적인 아재. 그죠? 상상도 못했네요. 자유님은 안 그러셨나? 네, 그냥 뭐 88 안에 8땡이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내가 88 올림픽이 떠오른다고 그 얘기를 쫙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앞에 앉아 계신 작두님이 입에서 88 올림픽 얘기를 입 모양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88 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고 그 계기로 경제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죠? 저희 출근길 인문학도 이 88을 계기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방송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제품이 또 88이라는 제품도 있잖아요. 여명 808 아닌데? 아니 무슨 뭐 88정 해서 예. 어두운 남성을 밝은 햇빛으로 아, 끄집어내는 그거죠. 전립선 관련 맞나요? 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기사 회생의 88회. 힘을 갖게 하는 88회. 네. 좋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편집하지 마세요. 오늘 주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애매할 때입니다. 두 분은 살면서 어디까지 내가 이제 한 행동이긴 한데 이걸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하고 좀 애매한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들 이런 거 느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워크숍 진행을 예. 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젊은 직원들은 이 책임을 리더들이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성토하고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까지 직접 내가 관여한 내가 내 일이 직접 아닌데 거기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감정 대립이 엄청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죠. 그때 그렇게 서로 대립하는 책임 여부에 대한 책임선에 대해서 서로 입장에 따라 대립할 때 뭐 그 딱 누구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왔나요? 그거에 대한 얘기보다 성과는 가로채가고 책임은 져주지 않는 요 얘기에 이제 감정적인 선만 계속 왔는데 리더들 입장에서도 일을 맡기면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책임을 진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을 떠안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그런 그 책임 여부가 모호했다거나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요. 개인적으로 제 뭐 이렇게 생활에서 벌어지는 뭔가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할 거, 여기까지는 또 뭐 누가 할 거. 근데 작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상하관계에서 보면 항상 비슷한 갈등이 그죠?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항상 자기 책임을 부하 직원한테 미루는 것 같고 반면에 또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지 않나요? 요즘 애들은 시키는 것만 한다고. 그렇죠. 예.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딱 드려보면 우리가 책임 이러면 되게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서의 경계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범위를 약간 넓혀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환경 오염 지금 지구 환경 오염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을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인정해야지요. 예,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 느끼고 누가 얘기 안 해줬는데 그렇게까지 느끼고 야 이거 생활 쓰레기 자꾸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하는 오지랖은 없어 제가. 그죠? 자연님 그 어떻게 얘기 보세요? 들어보니 그러네. 예. 저도 뭐 어쨌든 지구촌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뭐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 그 영역에 있어서도 나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해야 예를 되는 들면 거죠. 좀 예를 들어 환경부 공무원 내지요 뭐 이런 환경부 뭐 이런 쪽. 공무원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자기 업이니까. 아니니 진짜 그럼 그 탄소 협정인가요? 그 트럼프는 빠졌잖아. 트럼프의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 묻고 싶죠. 근데 뭐 제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전화도 안 되고 트위터로 이렇게 해봐야 되나? 아니 네. 지금 이제 내가 거기까지 확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나도 참여할 의지는 있다. 근데 먼저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나서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그죠? 근데 그걸 막강한 힘을 갖고 결정을 할 수 있고 더 뭔가를 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놈도 안 딴짓으로 한다. 빠지고 있는.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 공감은 되는데 의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안 지려고 뭐 하는 노력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쓰레기 들 버리기 위한 자체 노력도 할 거고 내가 그 쓰레기 버렸어. 그럼 벌금 물어야 돼. 벌금 물어야지. 뭐.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이러면 우리가 평소에 책임 얘기를 많이 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논의를 좀 약간은 사회적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그 우리도 책임져야 될 걸 일정 부분 안 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 좀 무각한 경우도 생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살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좀 애매할 때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논의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책임감이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나 부담의 정도를 얘기를 해요. 가령 그 반려견을 새로 한 마리 그죠? 집에 들일 때도 그 강아지를 집에 들이는 순간부터 일정 부분 책임이 생기죠. 해서 강아지가 키우다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심지어 막 수백만 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만약 돈이 아까워서 길거리에 그냥 버려버리면 이는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청년 실업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유인님보다 제가 조금 더 기성에 가까우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네. 자유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그 책임을 뭐 세대 전반에 이렇게 넘기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기성세대라는 게 되게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게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근데 어쨌든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전반이 뭐 거죠. 기성세대가 사회로 진출할 때보다는 네네. 사회적 기회를 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성세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친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 건
기성세대들이 뭘 잘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 상황 또 구조적 여러 가지 문제라는 거죠. 구조적 구조적인 문제, 것들이 외부적 요인, 훨씬 더 환경적 요인이 더 컸던 크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지금 청년보다 예. 예를 들어 뭐 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네. 뭐 환경이 좋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잘 됐던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변해가던 와중에 있었던 것뿐인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물론 말씀이시죠,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미래에 우리 자식들이 취업까지도 생각할 만한 여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볼 만하지만 이렇게 취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일자리를 일일이 만들어 주진 못하지만 예를 들면 취업이 어려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실업 수당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 책임을 좀 인식한다면 그죠? 그런 걸 주자라는 거에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부 지금도 기성세대 중에도 예를 들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든 간에 뭐 세금을 더 내서라도 뭔가 뭐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업수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복지 전반적인 제도에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옳다 그르다를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요 문제만 보더라도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책임의 정도를 인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책임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다. 내가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는 달라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회 전체로 볼 때 책임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책임의 범위를 좀 좁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넓은 게 좋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폭넓게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직접 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사례 중에 유명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어요. 아이히만은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살해한 범죄에 관계한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한테 그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피해에 불과했다. 그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므로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런 아이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게 좀 진행형이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예전에 있죠. 뭐 이렇게 그죠? 이상한 걸로 광주 몰고 사태, 가서 그죠? 뭐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어쩔 수 없다. 예, 그죠? 다들 뭐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논리적으로 되죠. 보면. 맞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여성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뉴요커라는 미국의 잡지사의 청탁으로 그 역사적인 재판을 취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그 취재 후에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여기서 잠깐 한나 아렌트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독일 하노버 근교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과 자의식이 그녀의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을 공부하던 중 자신을 가르치던 교수 마르틴 하이데거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히틀러 집권 이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그녀는 파리로 망명하여 반나치 운동을 참여하였으며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학술 연구에 몰두하여 사회적 악과 폭력의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으며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등 전체주의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는 여러 저술을 집필하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등 광포한 시대를 살면서 핍박받고 추방되고 오해받는 삶을 살았던 그는 그럼에도 인류와 세계에 대한 사랑과 공공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등이 있습니다. 끝. 그 예루살렘 재판에서 아이히만을 이제 취재한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히만은 결코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건면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건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주장은 수백만 명에 대한 학살을 설계한 범죄자가 뭐 사악한 괴물이나 악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책 부제가 이렇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악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만행에 깊숙이 가담했던 사람이 무서운 악인이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인 자가 악인이 아니다라는 아렌트의 주장에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일반 기업에 네. 대리 과장만 돼도 네. 이렇게 시키는 거니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천만한데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 정도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틀러한테 직접 지시를 받는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 그렇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은 아렌트가 그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막 되게 악마처럼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게 샌님처럼 생기고 집에 가면 그죠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 가장이고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악이 네.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TV에 나오는 꼭 뭐 이렇게 강력 범죄 이렇게 범죄자들도 보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같고 뭐 이런 그쵸? 경우들 많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아렌트의 관찰 그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랬습니다. 아무튼 아렌트의 관찰대로라면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아이히만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도 유동하는 공포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진 폭력성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것도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슈비츠나 굴락은 소련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나 굴락, 히로시마의 도덕적 교훈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철조망에 갇히거나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그 가스실의 경비를 서고 그 굴뚝에 독극물을 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적당한 조건만 되면 그죠? 나도 언제든 그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좀 더 이어지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그것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우만도 적당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아이만 같은 악역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 동의되십니까? 네. 여기 적당한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그 위치, 아, 그 조건. 그 상황이 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예, 이 예. 얘기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아픔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런 예. 형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안타깝죠. 심리학에서도 상황의 힘이 음. 사람을 이긴다라고 예. 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예, 있네. 그렇죠. 예. 그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카를 마나임이란 사회학자가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란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존재 상황에 자기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 내가 지금 평소에는 전쟁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도 전쟁 상황에서는 그죠? 민간인을 위해서도 총을 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참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탐욕스럽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 상황만 안 그래요. 가령 자기 회사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불러다가 납품 단가 낮추라 라고 압력 행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또 인건비 줄이려고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위주로 인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인체 해로운 저질 원료를 식품을 만들거나 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러는데 사실은 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성과와 효율성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른바 도구적 합리성이란 걸 개발해 온 탓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나 소수의 희생은 좀 묵살되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도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하느라 어쩔 수 없다라면서 책임을 지지도 않죠. 그죠? 요즘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도 재판하는 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하지만 자신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선택으로 인해 어딘가에서는 회사가 망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또 누군가는 실직을 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현대판 아이히만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수천 명, 수백만 명의 인간을 굳이 죽이지도 않아도 되는 좀 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만의 재판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그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당신에겐 죄가 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무슨 죄냐?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죄를 생각 없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의 철저한 무사유가 학살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게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다라고 본 겁니다. 예. 일단 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결국 아이만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수백만 명을 죽인 학살에 가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멈추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만과 같은 괴물이 될 수 있거든요. 현대 사회는 경제 규모가 막 굉장히 커지고 시장도 복잡해졌습니다. 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책임감이나 책임의식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산물을 바로 옆집 사는 사람한테 팔 때하고 저 아프리카 어딘가로 누가 먹을지 모르는 곳 수출하는 경우 중에 어느 쪽이 농약을 많이 사용할까요? 뭐 당연히
옆집에는 안 하겠지.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네. 이게 대단히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되니까 아주 슬픈데요. 그렇죠, 네. 그죠?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물건 팔면 나쁜 짓 못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게 심리학에서는 안면을 아느냐 모르냐 이 효과가 좀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멀어질수록 책임 의식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생산한 건지도 모르는 음식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걸 누가 먹을지도 모르고 내가 먹는 걸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책임 의식이 약해졌죠. 이렇게 사회 규모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기도 어렵고 또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무감각해지고 책임에 대해서도 둔감해졌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점점 야박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타인의 입장까지 생각하지 않는 아이만과 같은 괴물이 너무 많아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해서 각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만처럼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이렇게 큰 악인을 만드는 예, 거죠. 악인을 만든다는 게 예. 참 놀라운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예.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참 두려운 일이네요. 이게. 요즘 사회적 이슈로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굉장히 문제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베가 올림픽을 계기로 뭘 한다 이러면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이렇게 전국에 유통하고 뭐 심지어 선수들한테 먹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어떤 보도 통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기자들이 별 얘기를 안 해.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아이만이야, 내가 보기에. 그렇죠. 일본은 근데 그런 식의 언론 장악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아베 정권이 계속 오래 유지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거. 그지? 거기는 더 나쁜 게 의도가 있어서 더 나쁜 거지. 아, 네. 그렇죠. 아이만은 의도도 없는데 예. 라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악인들이 넘쳐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에릭 호퍼라는 그 미국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부패한다. 그러나 나약함 역시 부패한다. 그러니까 권력 일본 같은 경우 아베 정권이 사실 좀 그 부패한 권력이잖아,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오늘 이 주제를 따지면서 보면 그 권력 밑에서 끽소리 못하고 입 쳐다물고 있는 그 나머지 뭐 언론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까지 나약한 거죠. 그러면 그 나약함도 부패를 하고 그 나약함 행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만처럼 그 중간중간에 그런 만행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죠? 네. 어쩌면 예. 네, 얘기하세요. 사회가 이제 좀 너무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것이 우리한테는 더 위기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실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쵸.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 약간 그쵸.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공공선이고 그런 것들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 자기도 모르게 아이히만이 되는 걸 좀 방지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오늘 얘기가 네. 마음을 좀 아프게 만드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하신 나약함이라고 하는 게
건강함을 얼마나 많이 해치는가. 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버리는가. 네.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초연결 사회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예. 초연결 사회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커져.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책임 이전에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네. 반성이 예, 참 중요하죠. 중요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성 많이 합니다. 자유님. 저는 예전에 드라마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석규 나오는 배우가 거. 예. 의사로 나오는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공무원을 와서 절대적으로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이제 김사부는 그거보단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엔 김사부가 멋있게 이제 환자를 살려내는 스토리죠. 예. 근데 그 김사부가 그 공무원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예. 근데 공무원한테 한마디를 하는데 제 가슴에 딱 꽂혀서 그 대사를 그대로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아, 그렇죠. 좋습니다. 어. 그죠? 예. 그러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애매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아이만처럼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 주어진 역할 수행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만에게는 분명 죄가 있습니다. 역할 수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행동도 누군가에게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철저한 무사유가 학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게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해서 항상 내 행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며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만과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